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씻어 다시 부려하는데, 자, 문득 막대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이 의아해 여기면, 자, 여기서부터는 호승, 자, 동그라미 한 부분이 육간대사고, 그리고 양소유를 네모로 하겠습니다. 자,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그래서 승상에게 예를 다하여 말하기를. 승상은 양소유 네모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육간대사고 네모는 양소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상에게 예를 다하여 말하기를 산녀 사람이 대승상을 뵙습니다. 자,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자, 2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태사도 양소유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2인, 여기서 2인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고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면서 호승이 웃으며, 자, 다 이거 동그라미 다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즉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올토속이다. 여기 귀인은 또 양소유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승상이 자세히 보니 얼굴이 낯이 인근은 닳다. 문득 깨달아 능판왕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몽중몽 말하는 거죠. 예, 몽중몽. 꿈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속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웃으면서 옳도다. 비록 그 말은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유는 15, 6세 전에서 부모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약간 이제 고전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을 약간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우리는 좀 이게 웃긴 거거든요. 우리는 좀 약간 웃기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소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제3자로 지칭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밈 알아요?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문희는 문희는 먹고 싶은 댕막 이름이 있어요. 자기 3인칭으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킥에서 나온 그 밈이 있는데,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좀 아까 우린 좀 이렇게 오글오글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식의 말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15, 6세 전에는 부모의 밑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장명을 받아 간 적이 있었고,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벌을 정벌하러 간 해에는 떠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당신과 하여 10년을 상종하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성진의 꿈이자 소유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더라. 이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맥락을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할, 자, 이게 춘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 일장춘몽이라고 하면서 무슨 몽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 일장춘몽이라거나 남가일몽이라거나 등등등, 자, 무슨 몽으로 끝나는 한자성어 있잖아요. 예, 몽 한자성어는 모두 허무한 인생 무상을 의미합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단, 장주지몽, 호접지몽만 예외. 호접지몽만 예외예요. 호접지몽하고 장주지몽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였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모두 몽자 들어간 인생 무상이고, 이거 말고 하나 다른 거는 동상이몽이 있는데, 동상이몽은 뭐 이거는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상이몽하고 장주지몽, 호접지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슨 몽자가 나오면 모두 다 이렇게 인생 무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깨게 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까 어렵지 않도다 해거 지팡이를 들어서 돌 난간을 두드리니 구름이 일어나서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양소유가 정신이 아득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왜 이런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한술로 희롱하시나이까 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고 노승은 간 곳이 없고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매우 놀라 어찌할 바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 다 사라지고. 자, 그 여러분 보세요. 아까 버전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데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이제 뉘앙스 같은 거 다르지. 내용은 비슷하고 내용은 같고요. 매우 놀라 자기의 몸이 작은 남자의 포단위에 앉아 있었는데, 자, 시간의 흐름 결국 밤에서 새벽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 각각 머리털, 그래서 대승상의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생각하기를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환생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장원급제라여 한림학사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신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태하여 두 공주여 선낭자로 너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사부가 나의 생각, 불교의 해이를 품었던 나의 생각이 그럴 때만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자,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호접지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자, 여기서도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인생 무상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다. 네. 근데 이제 단순한 인생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쓰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진이 나와보니 이렇게 스승 육간대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어떠하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간대사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꿈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자가 불초하여 어리석어서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어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법을 받아야 하는데 사부께서 자비로우셔서 하룻밤 꿈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좋아서 속세로 갔다가 흥이 깨져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한 바가 있겠는가. 즉 내가 너의 그런 꿈을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너는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네가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깨달음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데 성진과 소유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과 꿈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같은 것이다. 삶도 꿈과 같고 그리고 그 꿈도 현실과 같을 수도 있다라면서 구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고 나서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새로 들어올 제자들, 자, 여기 이제 팔선녀가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선녀가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자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불문에 들어왔으니 사부의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너네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고 소매에 머리를 깎아버렸다고 하는 거. 화장 지우고 머리를 깎았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굴을 고쳤으니 이제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저 조토다. 너희 팔인이 이러니 진실로 좋은 일이더라고 해서 성진과 육간대사는 모두 대중을 구하였고 극락세계로 갔다. 끝. 자,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에서. 자, 이게 정말 행복한 결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교과서에 이제 여기에다가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면은 무슨 얘기했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뭐 내용이 별게 아니어가지고 해서 이따가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궁에 가가지고 이 술을 마시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니까 자료에 없어요. 그냥 보세요.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용왕이 권해가지고 마셨다. 그리고 스승도 내가 내 의지로 마신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 팔선녀라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는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팔선녀가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얘가 스승의 면을 받들어 돌아오는 길인데, 길을 너네가 막고 있어가지고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 발걸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팔선녀가 우리는 위부인의 신하들인데 육간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첩들이 들으니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 간다고 하였는데 여기는 매우 좁으니 우리들이 먼저 있으니 딴 길로 가라 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진이 답하기를 나 갈 데가 없는데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하고 옛날 달마 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도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너네 나한테 삥 뜯으려는 거냐? 자, 길값을 받으려는 거지. 하고 나 돈 없어. 하고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걸로 나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슬 9개가 있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술을 조금 부릴 수 있다는 거겠죠. 구슬을 던지니 손을 들어서 복사권 하나를 꺾어서 선녀 앞에 던지니 8봉오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가 되었다. 그래서 손에 쥐어 들고 웃으며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그 길값 받은 거 맞네요. 네, 삥 뜯은 거 맞네요. 근데 구른 그림자가 사라지고 갔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스승을 뵙고 술을 마신 것을 그러니까 후하게 대접하고 떠난 걸 만류하니, 자, 일단 첫째 술 마신 거 속이고 여자들하고 얘기해.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치?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진이 그 여절 선녀를 보니까 예쁜 여자 8명을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선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서 이렇게 유교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출장 입상했을 텐데, 그런데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그냥 굉장히 소박하니까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 하면서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보니 간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은 어찌 앞날 해답지 않겠는가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특히 어찌 이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일종의 복선이 돼요. 이 부분이 복선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해서 성진아 너의 죄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몸과 말씀과 뜻이다.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팔선녀로 만나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팔선녀의 미색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를 흠모한 것 때문에 행실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잘못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천재정 교과서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러스트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게 일부러 일러스트를 이렇게 했나? 왜 이런 팔선녀인데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다들?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어? 일러스트 왜 이렇게 그리지?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그래도 일러스트를 좀 예쁘게 그려놨는데 어디 갔냐? 네, 그나마 이거는 요런 정도라도 그려놨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오케이 이해하겠는데요. 이 정도 그려놓으면 근데 여자들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지학사 내용 너무 웃기다. 아무튼 간에 이거 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알겠죠? 용궁 가가지고 술 마셨어.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길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복사꽃을 던지니까 그거에서 8개 뭐 나와가지고 너무 웃기다. 나 이분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래. 자, 해서 스승의 병을 받들어서 하고 있으니 발걸음은 그래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아까 똑같은 얘기죠. 네, 하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길값을 이것도 웃겨. 뭐야 이게. 자, 이거 어쨌든 복사꽃을 던져가지고 화였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마음속에 혼란을 느꼈다라는
상당히 원래 그냥 배우면 되게 더럽게 재미없는 얘기지만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1번부터 해서 여기 부분은 답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구문목 문제 전체 문제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답지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광문자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 좀 보라고 했는데 이거 예, 설명할게요. 일단 이것도 박지원 소설 광문자전인데요. 예, 이 박지원의 소설은 기존의 다른 한문 소설들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이 광문이라고 하는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예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광문자전의 이 광문 특징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제 매우 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실학사상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유교 사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실학 사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학자인데 실학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유교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 있잖아요. 산농공상이 뚜렷하단 말이죠. 산농공상. 선비가 아주 높고 농민, 그리고 공인, 물건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업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이 산업공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지를 되게 예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근대적이다. 근대적이라고 하는 고전 문학에서 우리가 근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요. 일종의 이거는 타고난 신분제도 있잖아요. 신분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분제도를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하고 근대를 가르는 기준이 이 타고난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산업공상 이런 신분이 없어진 것 자체는 갑오개혁 때, 그러니까 19세기 말 1895년 이때 정도가 되어야만 없어지긴 하는데,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누군가가 높고 낮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고 양반도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문자전은 광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자가인의 인물이 나오는데 일단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그러면 공간적 배경 이번에는 이제 조선이고요. 빌어먹고 사는데 거지 아이들이 패거리 우두머리 삼고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아이가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문이 불쌍하여 몸소 밥을 빌어 왔는데 아이는 죽어 있었다. 근데 거지 아이들이 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의심을 했고 쫓겨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집개를 놀라게 하고 이제 광문을 꽁꽁 묶으니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온 것이니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말이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았고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서 아이의 시체를 묻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모습을 보니까 이 광문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난 아이를 사실은 밥을 빌어 오기도 했고 아이의 시체를 묻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집주인은 여기서 이제 집주인도 그러면 약간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거지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의롭게 여겨서 대우하였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부자 돈 많은 사람한테 천거는 추천해서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천해가지고 고용으로 삼게 하였다.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을 했다.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걸 천거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느 날 부자가 문을 나서 자주대서 이러더라보다 미심쩍은 눈치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살림을
약방을 맡겨놨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며 무슨 말 하고자 하다가 그만두었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났다. 근데 며칠이 지나와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며칠 전에 아저씨한테 돈 빌려고 왔는데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돈 가져갔어요. 자, 뭐야 이게 왜 이런 짓을 해. 그래서 네,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랬더니 부자는 너무나 부끄러워 광문에게 자, 나는 소인이다.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문을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광문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듣게 되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집주인 역시도 이 부자가 집주인인 부자와 약국의 부자 역시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돈놀이 하던 자들은 자, 여기서는 이제 당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꽂이, 뭐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나 한옥 이런 걸 가지고 저당을 잡혀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우리가 이런 걸 전당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당장에 내주곤 했다. 그만큼 이 사람을 믿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문은 외모도 못생겼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대단히 좋은 이게 누가 봐도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만석희랑 이거 무슨 이거는 흉내내는 이런 거 이거는 고유명사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뭔가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은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하면서 놀려댔다.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 정도로 약간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도 옷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누가 틀리다는 것을 하니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싸움을 중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머리를 이렇게 결혼하면 상투를 틀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장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는 못생겨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와, 세상에. 여러분, 이 18세기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못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자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광문의 가치관. 봐봐. 남자가 여자의 용모를 보는 것처럼 여자도 그럴 거 아니야. 남녀 평등. 그리고 물질에 대한 소유가 없음.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함. 이런 부분이 역시 이 굉장히 이제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너는 집을 가지지 않냐고 하니까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뭐하러 집을 필요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안분지족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집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광문이란 사람이 되게 소박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에도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서울 안에 명기들이 기생들이 아무리 예뻐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은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라는 식으로 광문의 그런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궁중에 우리마나 별감 부마도이들. 자, 여기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인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직위에 있는 남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그리고 하인이나 부마도이 하여튼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신분이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운심이라고 하는 여인도 광문의 덕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기생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되게 거만하게 했다는 거지. 늑장을 부리고 선뜻 추지도 않고. 그런데 광문이 만약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광문이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의기양양하였고 눈곱도 끼고 못생겼고 이렇지만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긴 했다. 그렇지만 운심은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사람도 역시 외모보다 신분이나 이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심이라는 사람도 광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이고 정직한 삶에 대한 예찬이다. 특히 제자가인이 아닌 비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특히 거지를 예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였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양반 중에서 훌륭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지인 주인공의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양반 사회를 이렇게 비꼬는 그런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문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품만으로 뭐 양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우리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에 나갔던 그 문제에 대한 풀이 자체를 좀 할 겁니다. 자, 다음에 34쪽에 가셔가지고 사시남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구운몽의 김만중이 또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즉 여기에서 이 사씨하고 교씨 부인이 있는데 잠깐만 인물 소개가 인물 소개가 딱히 없네. 여기다 그러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장희빈 그리고 아이고 잘못 썼다. 사씨 부인이 인현왕후고요. 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희빈을 희대의 악녀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당시 왕이었던 그리고 여기 지금 연수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었던 숙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넌지시 왕에게 이런 소설을 지음으로써 넌지시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씨 부인 이 장희빈을 나타내고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인 그리고 인현왕후는 한마디로 여기의 내용처럼 숙종 임금이 인현왕후를 패하고, 그러니까 어진 성품을 가진 인현왕후를 패하고 그 장희빈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장희빈이 이제 안 좋은 처지에 처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실제의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나처제로 인한 처척 간의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선과 악의 대립적 인물. 그러니까 당연히 사씨 부인은 긍정적인 인물, 선이고 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나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명나라를 바탕으로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조선으로 해버리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권선징악의 주제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의 재상이 유이는 아들 연수를 얻는다. 그리고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 항상 이것도 또 제자가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씨 부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병에 걸려 떠나고, 1월은 유수처럼 흘려 부모의 3년 상이 지나갔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장차, 그러니까 천자가 이제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을 크게 쓰려고 했다. 이거 중국 명나라라고 했죠.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노래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림이 일종의 이제 상소문을 많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승상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권력자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 즉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이제 휘두르려면은 이렇게 자꾸 소를 제기하는 이 유연수 같은 사람이 되게 눈엣가시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13살 때, 13살 때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찍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조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마음속으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가 보다. 내가 몸이 안 좋아, 몸이 약해가지고 해서 사씨가 첩을 두라고 권유하였다. 본인이 직접 첩을 들이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한림이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그러니까 중매를 하는 사람을 시켜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자, 두 부인이라는 거 두 명의 부인이 아니고 한림의 고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가 두라는 거예요. 네, 모에 놀라 차씨를 찾아갔다.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했더니 집안에 첩을 듣는 건 환난의 근본이야 하면서 자, 이것이 결국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첩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장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만류해야 되는데 왜 너는 스스로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첩이 이 집에 가문에 들어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면은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것인데 예전에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아내가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시를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면 그 사람을 첩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부인이 계속 말리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은 빠르거나 늦으면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30이나 40 이후에 낳는 경우도 있는데 겨우 20을 넘겼는데 왜 그렇게 근심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첩은 원래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늦지 않았으나 혈기가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생리도 주기가 고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일처일처를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 하나에 첩 하나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교씨의 그 교라고 하는 게 교활하다의 교자예요. 자, 이제 이 교씨 부인이 점점 이제 사씨 부인에 대한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되게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연주를 잘했는데 어느 날 이제 평상시랑 다르게 막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고,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근데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프다고 사양하였다. 그랬더니 검은고를 타라고 했더니 그것도 따르지 않았다. 한림이 재촉하였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더 구슬피 울었다. 계속 이렇게 교원 영색하고 있는 것이죠. 한림이 까라가 묻었더니 하문하시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하문인데 대답하지 않으면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사씨 부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이제 낮추고 있습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서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것인 따름인데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마음에 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부른 거는 맞아요. 부른 것은 이제 맞는데 부르면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기생이나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연주하는 거라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기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씨의 조언을 왜곡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고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다만 후사 아이를 얻기 위하셨다. 집안이 미색이 부족한 까닭이 아니었다. 그 예쁜 여자가 부족해서 너를 데려온 게 아니다.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만 치장을 하지.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리를 막 혼란시키고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거나 죽어 마땅한 죄이다. 경고를 하겠다. 네가 앞으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은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것처럼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다.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모함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즉 교씨는 한림에게 사씨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첩은 본래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서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되게 교활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두려움이 상공의 이 덕이 나 때문에 사람을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활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림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을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뭐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첩 자체를 본인이 드리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씨를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고 교씨의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한림이 아직까지는 사씨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수나 연수나 한림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림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데려온 것도 부인의 권고로 따른 일이었고 부인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 한 일 없었고 아마 비복들 가운데 누군가가 위협하는 참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인이 잠시 노하셔서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성품이 본래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니 염려하지 말게 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이 여자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림은 사실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그 거짓말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얘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도 공손하였다. 그래서 사부인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뿐이다. 경계한 말은 뭐냐?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는 당시에 사대부의 부인이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던 것이었다. 추후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씨 부인은 여기에다가 앙심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첩첩의 사이는 어려운 관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약간 고전소설에서는 이러한 그 편집자적 논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고 교씨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참소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막장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사씨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본부인의 아들이니까 그 아이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랬더니 지위가 불안해져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 여러분 좀 약간 소름 끼쳐 사이코패스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자기 친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이 사씨 부인이 죽였다는 식으로 모함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좀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씨 부인은 또 자기 또 이제 썸남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륜남이 있었어. 불륜남. 그 불륜남이 하고 합잡을 해가지고 불륜남이 이 한림을 고발을 해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유배지에 가게 되면서 그때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교씨의 흉계인 것을 알게 되고 교씨와 동정을 동청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이나라고 하는 그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해피엔딩 이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남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도 답지는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 좀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덕선생전.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